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용정오토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나토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나토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입니다. 이게 지금 냉전 시대 때 이제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건데, 아마 이번 정상회의가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동서 냉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발족한 나토가 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적을 상실했죠. 소련을 포함한 동구 유럽권이 이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게 그들의 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이제 싸움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게 나토의 이제 존립 가치가 이제 의문이 생겼더랬습니다. 1990년대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전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평화만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대국들 간의 각축, 이거는 항상 내재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존속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10년 전 2010년에 만든 전략 개념을 이번에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는, 가장 크게 본다면 이제 중국의 도전, 미국과 서방에 대한 어떤 그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두 가지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서방 진영을 다시 재편하고, 그 다음에 세계 체제 자체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향후 미래상을 어떻게 이제 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갖다 이번에 이제 그 좌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나토가 이제 만든 태제라든가 굉장히 이제 그 명확한 게, 다른 이제 유엔이라든가 EU라든가 또 심지어 쿼드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초점이 흐려집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폭력의 제도화라는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블라핑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나토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이제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건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을 했죠.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아마 한국과 뉴질랜드가 포함된 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호주는 뭐 그나마 이제 하나의 그 태평양의 큰 대륙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외교적 개혁을 많이 해온 나라인데, 뉴질랜드는 이런 이제 안보 문제는 데 끼이기는 좀 싫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사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남진아 동진아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이런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어떤 안보적인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같았으면은 나토에 정상회의를 해가지고 초청한다고 해도 안 갔겠죠.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이가 간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도인데, 인도 태평양 문제, 나토의 어떤 그 유럽적인 문제를 인도 태평양으로 전이해서 세계 안보 체제를 다시 한번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럼 인도는 왜 빠졌는가? 인도는 쿼드의 일원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쿼드는 나토보다는 훨씬 이제 복잡 다기한 그런 문제들 다루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도를 갖다가 미국과 서방의 한 그 회원 국가로 받아들이기는 아주 힘든 상태고요. 러시아와의 어떤 특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인도는 이제 초청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체계 자체도 이제 거의 다 러시아제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그나마 이제 보편적 서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뭐 대표님이 일부 설명하셨습니다만은 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미가 있다면은 서방 언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나토가 이제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토의 어떤 그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 연관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이가 간 것 자체는 뭐 저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 가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별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제 서방 세계 일원이었는데, 그 최근에 어떤 중국 커넥션과의 문제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가, 지난 보수당 정권이 이제 중국에 대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 이슈는 사실은 선거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로 이제 경제 문제죠.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호주 집권당도 어쩔 도리 없이 선거에서 지고 이제
노동당한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럼 이 노동당,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호주의 좌파들이 어떤 정당인가? 물론 사실은 그 정당 내에 그 이전 보수 정권 때부터 중국과의 커넥션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친중파도 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동당이 약간의 친중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많은 이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그럼 안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당 우려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호주에서 온 어떤 인텔리전스하고 제가 좀 상의를 했었는데 서로 지금 노동당이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인게이지를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 호주 내에 이 선거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80%를 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과거의 친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구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지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한 걸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게 이제 나토 회원 국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이제 계속해서 회의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아마 거기에 대표부를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부라는 거는 거기 이제 대사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뭐 별 어렵지가 않은 게 EU에도 우리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주 EU 한국 대표부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물론 EU에 우리가 이제 회원 자격이 없죠. 단지 옵저버 자격으로 가 있습니다만 한 EU FTA 같은 걸 오래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EU의 대표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토 안에 대표 대사 설치하는 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당장 현안 문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0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그냥 파트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냉전 시대에는 가상 적국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이 총안 방안 속에 소련을 무너뜨렸죠. 동구권을. 그래서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적대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언급했었는데 2010년의 정상회의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이때 침략, 야욕을 드러내기 그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냥 파트너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과거의 패권을 되찾겠다라는 거는 푸틴의 야심이 반영되면서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직접적이고 최대 위협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직은 enemy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는 쓰지 않는데 이때 위협, threaten, 위협하는 국가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블록이나 또는 이제 두 개의 경쟁 국가가 이게 소위 말해서 협력에서 갈등 구조로 넘어가는 걸 갖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에는 compete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 소위 말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거죠. 군사적 충돌이 없으면서 이제 경제 안보 문제를 잘 협의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 이런 다른 다영역에 걸친 어떤 그 협력 공간을 서로가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컴피트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국가는 서열이 있죠. 그죠? 패권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2위, 3위 국가 되는 게 1위 자리를 넘보려고 할 그런 시점이 되면 그거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아마 1990년에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챌린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어떤 그 상대방 또는 현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핵심 인트레스트를 저해하려고 한다 할 경우에는 위협한다. threate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compete, challenge, 그 다음에 threaten 이게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enemy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는 단계에 돌입했을 때 이제 enemy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들이 차이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사실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안에 이제 포섭된 형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이 없으면은 소위 말해서 선진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희한한 분업 구조 내지는 이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제 오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역시 중국은
현재 미국과 서방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 세계 체제의 질서 또는 서구적 가치를 갖다가 저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걸 구조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협입니다. 챌린지가 아니고 threaten입니다. 근데 이 구조적이라는 거 언론에서 쭉 나왔었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structure이 아니고 systematic threat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협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구조적인 위협. 이게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중국이 끊임없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걸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단어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하고 당장 발틱 3국이 차기 러시아의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투 부대를 좀 늘리는 방안을 갖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데, 리투아니아 같은 데는 이제 나토군이 기껏해 이제 대대 규모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대대 규모, 한 개 대대, 바탈리온 형편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비아를 쳤다, 라트비아를 쳤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개 대대가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단시간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단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나토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 대응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상비군 일정이죠.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한 4만 정도가 되는데 이걸 30만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한데 4만에서 30만 거의 7배 가까운 대군을 만들겠다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나토 병력을 받아들이는 주제고 그 국가가 어떻게 재정 부담을 할 거나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인력 이동은 쉽습니다. 병력 이동은 이제 쉽습니다만 문제는 그 중장비 같은 거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2, 3년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까지는 무려 5년이 걸릴 거다. 뭐 그런 이제 예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규모로는 러시아가 저렇게 과거에 어떤 나치 독일이나 또는 구소련과 같은 팽창주의를 갖다가 현시할 경우에 지금 현재 병력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데 아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군을 갖다가 10만 정도 주둔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 지금 자막이 뜨겠습니다만 일단 폴란드에 미 육군 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5군단 이제 한 개 군단 사령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군단 사령부가 들어간다고 해서 군단 병력 전체가 한꺼번에 동시에 거기에 주재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령부는 거의 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구축함이 아니고 미국의 구축함이 현재 4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6척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이제 거기다가 여단 전투단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걸 갖다 2개 제대를 정포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대 유닛, 이게 제대니까 아마 이게 대대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F-35 이게 한 대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가 영국에 정파가 된다 하는 건 이제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는 이제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거기는 이제 미 육군뿐 아니라 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는 이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데 이제 방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를 하면서 제일 화두가 됐던 게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나토 회원국가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에르도안 일가 계속 이제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있는 쿠르드족 소위 말해서 그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인데 얘들이 만든 정치단체가 사실은 테러주의자들에 가깝다. 그래서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자국 내 터키 내외에 있는 테러 세력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그런声明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걸 이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상회의가 나기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봤는데 아마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종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터키가 한번 물러서서 핀란드하고 스웨덴을 회원국가로 받아들이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래서 웃고 그냥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터키가 상당한 이제 실익을 챙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시비를 처음부터 걸었겠죠. 스웨덴은 핀란드에 들어온 데서 이제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3개국 터키하고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3개국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메모랜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메모랜덤 내용이 1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스웨덴, 핀란드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터키 내의 어떤 그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지, 지원, 그 sympathy 뭐 이런 걸 모든 걸 철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건만 보게 되면은 이제 터키는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터키를 갖다가 배제하면서까지 나토의 이제 축을 갖다 흔들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면 이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라는 게 소위 말해서 서구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왜 이게 나토에 포함됐을까라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아마 미국의 서방의 전략적 계획인데 터키를 중립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진영에 포섭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친러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터키하고 러시아는 옛날에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1차 대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 크림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인계를 시키는 거죠. 100% 서방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EU의 회원 국가로 넣어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미국과 서방의 헤게모니의 바운다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그런 점은 이제 계속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터키 문제를 가지고 나토 회원 국가들이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터키하고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는 문제하고 양자택일을 하려면은 어느 쪽을 택하겠냐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국가들이 터키가 그대로 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버리고 스웨덴과 핀란드를 갖다가 붙이느니 차라리 그냥 두 회원 국가가 좀 더 뒤에 오든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입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세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나토 회원 국가들이 이제 터키의 전략적 위상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가 분명히 서구 가치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철저하게 반중 국가거든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유혈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을 제일 적국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도 만약에 인도를 저렇게 내팽개치면은 인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이제 그 자기 세력권을 형성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올 브릭스의 어떤 중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 인도를 내팽개치면 자꾸 서구 진영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붙여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쿼드 같은 데도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 호주하고 일본하고 미국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계속해서 인도를 붙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인도,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터키, 이 서구 가치와 좀 그렇게 깊은 연관관계가 없는데 왜 이 국가들을 갖다 서방에 끌어안으려 하는 거는 이제 철저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터키가 조금만 승리를 거뒀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터키란 국가의 어떤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백안시하겠죠. 좀들은 끝까지 나토 안에서 마치 나토 회원국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또 뒤에서는 이제 철저히 자국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사소한 문제에 관여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다라는 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전술적으로는 터키가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어떤 신뢰를 얻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터키가 알아서 해결될 이야기인데 지금 에르도안은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외교적 무대에서 이런 정도 성과를 거둬내는 걸 아주 최대한으로 아마 프로파간다이즈 할 그럴 아마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이제 나토의 어떤 성명 발표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죠. 오히려 푸틴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태연하게 굉장히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난리를 치는 상황인데 중국에 굉장히 이제 거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철저히 이 조심해야 될 또는 이제 써서는 안 될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간 거에 빗대어서 한국 보고 굉장히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남의 집 그 담벼락 밑에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자, 그러면은 중국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하면 한국 외교부는 뭔가 성명을 내야 됩니다. 간섭하지 말하던가. 아니면 중국을 똑같은 방식으로 비꼬아 주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친중 DNA가 아직 외교부에도 남아있다는 게 이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외교부가 그런 반응을 보이려면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청와대에서는 허락을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혁명 21이 제대로 지켜봐야 될 거는 과연 윤석열이가 친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서방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얘가 정말로 친미 반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견제하고 비판을 가해야
어느 정도 본 궤도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나토에 대해서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이제 그 서로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그는 보입니다만 이 두 나라는 군사 동맹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강철의 동맹이라고 이야기한 나라들이 있죠.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러시아와 북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이제 그 두 강대국이 절대 동맹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석유가 싸니까 이제 무제한으로 그 중국이 매입하면서 마치 이제 진러 노선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중국 나름대로는 미국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겁을 내서 민감한 통신기기라든가 전자장비,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거, 최근에 그 대러시아 수출이 20%에서 거의 9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냥 90% 정도 된다는 거는 과거에 100개 팔다가 이제 10개밖에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러시아 제재, 그런 거 굉장히 눈치를 보는 그런 결과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와중에 그럼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 한 2, 3주 됐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블링켄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이죠.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을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미국 사회, 미국의 어떤 그 부흥에 어느 정도 크게 기여했는가 이런 것 갖다 굉장히 치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어떤 그 패권적 성향,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이 없다라는 걸 갖다 명시적으로 드러낸 그런 이제 스피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이제 유행이 돼 이제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영어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틱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중국 내 SNS에 확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인까지 싸잡아서 중국과 이제 적대 관계를 모색하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와 국민을 구분하자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안배에서 나온 언사가 아닌가 막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토의 그 메시지라는 게 소위 말해서 지난 2010년에 있다가 12년 만에 새로 이제 재차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전략 개념을 수정했다는 거. 중국을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최대 위협을 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상을 진단하고 그럼 처방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나토의 군사력을 더욱더 증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환태평양에 나토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의 어떤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 컨테인먼트 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나토가 인계할 건데 지금 이런 식의 성명을 낸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토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EU가 빠진다 하더라도 EU와 나토가 거의 90% 겹치지 않습니까? 회원국가들이. 자, 그러니까 일단 나토가 저 정상회의를 통해서 러시아를 거의 준적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겠다는 걸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좀 뺀돌뺀돌하게 놀아난다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상 이거는 나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제 인게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국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이 그 나토에 갔다 오니까 무슨 우상호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또 일단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개드립인지. 자, 그럼 이 소위 말해서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 차이나가 우리보다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 또는 협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문제점, 구조적 문제점. 이거는 우리가 친미를 한다고 해서 생겨난 변수가 아니고 이미 문재인이가 철저히 친중을 하면서 마치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는 듯한 이런 걸 보인 그 지난 5년간도 똑같이 차이나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은 철저하게 친미로 붙어야 그래야 리스크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좌빨들이나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소위 애매한 입장을 취한 언론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나간 뉴스를 한번 쭉 검색해 보십시오. 나토 회의 가는 건 좋은데 중국과의 어떤 외교가 인게이지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99% 똑같은 논조일 겁니다. 조중동 포함해서 경향,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소위 좌파 언론들, 한국일보 다 포함해서 똑같은 논지라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언론에서 그렇게 주필들이나 또는 이제 그 외교관계 전문가들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어떻게 그럼 중국과 어떻게 인게이지하고 그다음에 서방 또는 미국과의 어떤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거는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듯이 이렇게 언론사들이 주필들이 사설에서 쓰고 있는데 저 정도 글이라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에 중고등학교 생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교안보의 진실은 그런 어떤 수사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지금까지 이 현상을 타파하려면 역시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그나마 현상 타파가 가능하다라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님 이번에 굳이 이제 4개국 비회원국가 나토가 아닌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가 갔는데 왜 아무런 대안이 없었는가? 뭐 그건 아마 충분히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마 사전에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토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이번에 그 4개국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소위 말해서 향후에 멀지 않은 미래에 나토의 이제 그 환태평양 판 같은 그런 걸 갖다가 부수적인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거 갖다 모색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차제 이럴 바에야 어차피 중국,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애들 유라시아 대국에 있는 저 나라들은 예수 재림할 때까지 변화가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라는 이름을 바꿔라 이겁니다. 북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프리덤 파이터라든지 프리덤 파이터 얼라이언스라든지 자유진영의 어떤 그 안보기구라는 이름을 완전히 확 바꿔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굳이 유럽 대서양 지역에 있지 않은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까지 만약에 기본적으로 서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 같으면 전부 단일한 안보기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그 축들이 너무 많습니다. 쿼드 있죠, 오크스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파이브 아이즈 있죠. 이거 다 하나로 묶어라 이겁니다. 예. 그게 나중에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났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전쟁이 터지고 만약에 어떤 그 핵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몰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제국주의적 침탈이라든가 이게 현지화됐을 경우에 서구 진영이 그러면 그 많은 조직들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토의 그 아태판이 아니고 나토 그 자체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거. 그래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나토 회원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대국도 아니고 이제 중견국가를 할 수 있는데 미들 스테이트죠. 호주 같은 나라. APEC을 들어보셨습니다. 아페크라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애틀에서 제1회 회의를 거기 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 회의는 사실은 미국이 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의입니다만 실무적으로 그 회의 장설의 어떤 토대를 갖다가 만든 건 한국하고 호주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토가 환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이런 어떤 그 보관에서는 분명히 일본이나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 협력해서 나토의 어떤 한 구성 부분을 환태평양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회동에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이와 유사한 만약에 회의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그래야 한국 외교라는 게 이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는 윤석열이 비난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첫 회동이고 하니 자 다음 회동 때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1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and you dream at your ass. Yeah.